안녕하십니까, 엄태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탄수화물 이당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당류 형성 과정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단당류하고 단당류 간에 어떤 물이 빠짐으로 인해서 글리코시드 결합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림을 잠깐 보시게 되면 위에 있는 그림을 잠깐 보세요. 뭐 알파 글루코스, 베타 글루코스 이렇게 나왔는데 꼭 이렇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애가 이제 1번 탄소에 있는 OH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알파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애는 위쪽에 있기 때문에 베타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고요. 실제로 물이 있는 그 환경에서는, 그죠? 이게 사슬 모양으로 풀어지기도 합니다. 풀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반드시 알파 글루코스, 알파 포도당과 베타 포도당만이 어떤 이런 식으로 얘네들만 반응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뭐 베타 알파가 반응할 수도 있고 베타 베타가 결합할 수도 있고 알파 알파가 결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쨌거나 1번 탄소와 4번 탄소 간에 이제 반응을 수행하는데, 지금 1번 탄소에 있는 요 고리 구조가 풀리게 되면 카르보닐기가 노출이 되죠. 그 카르보닐기가 4번 탄소에 있는 어떤 수산기를 공격을 함으로 인해서 일사결합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의 글리코시드 결합이 만들어져요. 글리코시드 결합이. 그래서 이거를 알파 1사 글리코시드 결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때 만들어지는 애가 이당류 엿당이에요. 엿당이고요. 그죠? 밑에 있는 그림을 제가 보시게 되면 베타글루코스가 어때 결합을 했을 때, 그죠? 근데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위에 존재하고 있는 OH와, 그죠? 1번 탄소에 있는 OH와 그 다음에 아래에 존재하고 있는 4번 탄소에 있는 OH가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반응을 하겠죠. 어쨌거나 물이 빠질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만들어지는 이당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셀로비오스라고 얘기해요. 셀로비오스. 이 셀로비오스는 이당류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얘가 계속적으로 어때요? 무한 반복을 통해 가지고 베타 포도당이 연락에 많이 결합하게 되면은 얘가 뭐가 돼? 셀룰로스가 되는 거죠. 셀룰로스. 반면에 이제 이 알파 글루코스가 계속적으로 어때요? 결합을 했을 때는 우리가 녹말이나 글리코젠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죠. 어쨌거나 이때는 이제 베타 1사 글리코시드 결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방식은 차이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녹말이나 어떤 글리코젠의 특징을 잠깐 보게 되면, 이 녹말과 글리코젠은 우리가 이제 양분 저장이 목적이다 라고 얘기해서 저장 다당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가 지금 이 브릿지가 4번 탄소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쪽으로 갔을 때 여기가 1번 탄소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골격은 여기가 알파 1사 결합을 통해서 형성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알파 1사 결합만 존재를 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직선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런데 일부 녹말과 글리코젠은, 여기서 일부 녹말이라고 하는 거는 아밀로펙틴이 되겠죠. 아밀로펙틴. 직선 구조만 갖고 있는 애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아밀로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밀로펙틴과 글리코젠은 저장 다당류로서의 어떤 기능이 1차적으로 뭐가 있냐면 가지를 갖고 있어요. 가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기본적인 골격에서 탄소 골격이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가지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가지라고 하는 이 부위, 주된 골격에서 형성되는 이 부위에서, 그죠? 이 브릿지가 생기는 부위에서 일육결합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6번 탄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브릿지를 형성할 때 새로운 어떤 그 포도당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탄소에 있는 OH가 6번 탄소에 있는 OH랑 반응을 할 때 물이 이렇게 빠집니다. 물이 이렇게 빠지게 되면 뭐만 남냐면 산소만 남아요. 그죠?
그래서 산소를 통해 가지고 어떤 연결이 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는 글리코시드 결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를 알파 16 글리코시드 결합, 줄여서 알파 16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이 브릿지에서만 16 결합이 형성이 되고요. 이 브릿지에서만, 그지? 나머지는 이 브릿지에서 파생된 가지 내에서는 전부 다 일사결합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는 전부 다 일사결합을 어때요? 수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요렇게. 이런 가지들이, 물론 이 브릿지에서는 다시 16결합이 형성이 돼야 되겠지? 그죠? 요런 데는 16결합. 하지만 얘가 직선 내부에서는 전부 다 일사결합을 형성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4번 탄소가 그 다음에 오는 포도당과 결합을 했을 때 1번과 또 반응을 하고 4번이 노출되고 이런 식으로 쭉 간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결론적으로 이 가지에서 나간 이 끝자락의 말단은 전부 다 4번 말단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4번 말단은 카르보닐기가 있는 게 아니고 수산기만 있고요. 1번 말단은 카르보닐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반응성이 큰 환원 말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4번 말단은 비환원 말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직선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는 녹말의 경우는, 아밀로스 같은 경우는 4번 말단에 해당하는 비환원 말단과 1번 말단, 환원 말단의 개수비가 1대1이거든요. 그런데 아밀로펙틴이나 글리코겐 같은 경우는 이 환원 말단보다 비환원 말단 수가 더 많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가지가 있는 이런 어떤 다당류 같은 경우는 비환원 말단의 개수가 무조건 환원 말단보다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자, 글리코겐과 녹말은 알파14 글리코시드 결합을 연결된 포도당의 중합체인데, 알파16 글리코시드 결합은 6번 탄소에서 뭘 형성할 수 있다, 여러분? 가지를 형성한다라고 나왔죠. 그죠? 가지를. 그죠? 자, 요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녹말이라고 하는 친구 두 가지가 있어요. 가지가 없는 아밀로스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아밀로펙틴이 있죠? 그죠? 반면에 이제 글리코젠도 있죠. 글리코겐이나 글리코젠. 자, 얘네들은 성분은 다 똑같아요. 성분은 다 똑같은데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이제 다당류를 어때 저장하는 대상이 달라요. 그래서 이 글리코겐이나 글리코젠은 동물이 저장하는 형태고, 녹말은 식물이 저장하는 형태의 다당류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섬유소가 셀룰로스죠. 그죠? 이 셀룰로스는 구조 형성 다당류, 구조 다당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당연히 세포벽 형성에 관여를 하는데 식물 세포벽 형성에 관여를 합니다. 그죠? 자, 반응을 보게 되면 여기가 일사 결합을 어떻게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얘가 이제 정자세로 어때 서 있는 이 포도당이 뒤집어진 상태의 어떤 거 포도당과 결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글리코시드의 결합이, 그죠? 상하가 어때요? 교대로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반을 잘라서 봤을 때, 그죠? 상하 대칭이라고 우리는 퉁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섬유소나 베타 포도당이나 베타 포도당의 유도체가 만든 이 세포벽 성분들은 모두 예외 없이 직선의 형태를 갖습니다. 가지도 없고요. 직선 구조를 갖고 있는 게 특징인데, 아까 녹말이나 이제 글리코젠 같은 경우는 얘네가 정자세로 똑바로 서 있는 상태로 계속 결합을 한 거잖아요. 그죠? 결합을 했기 때문에 상하 비대칭이 아니에요.
상하 대칭이 아니에요. 비대칭 구조죠. 비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이런 나선 구조를 가져요. 이렇게 가지에서도 나선 구조, 나선 구조. 반면에 세포벽 성분은 베타포도당의 중합체나 유도체의 어떤 중합체나 이렇게 직선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섬유선은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한 베타1사 글리코시드 결합으로 연결된 포도당의 비분지성 중합체이고, 여기 존재하고 있는 얘네들이 이제 반응하지 못한 OH 작용기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4번 탄소, 1번 탄소 말단을 이렇게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여기서는 글리코시드 결합이라고 하는 공유 결합을 통해서 이제 형성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이 셀룰로스 분자 간에 많은 수소 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애는 공유 결합이 아니고 비공유 결합에 해당이 되죠, 여러분? 비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건 약한 결합이죠. 약한 결합이지만 많으면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셀룰로스는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퉁쳐서 그물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거대 분자, 즉 고분자 다당류의 다양한 구조를 보게 되면은 직선형의 형태를 갖고 있는 섬유소, 그죠? 여기는 여러분 평행한 구조는 전부 다 공유결합에 해당이 되지만 이런 어떤 그 포도당 분자 간에 여러분들 여기에 제가 지금 표시하고 있는 이런 어떤 점선에 해당하는 이런 비공유결합이 바로 뭐냐면은 많은 수소결합들이 얘네들을 안정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분지형 녹말이라고 하는 게 지금 나와 있죠? 그죠? 그럼 녹말에서 분지를 갖고 있는 애가 누구죠? 아밀로펙틴이죠. 아밀로펙틴. 아밀로펙틴. 이 아밀로펙틴보다 분지가 많은 애가 글리코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이 성분은 아밀로펙틴하고 구조는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다만 알파 16 결합 수가 많다. 가지가 많기 때문에 브릿지가 많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우리가 관찰을 했을 때 아래에 나와 있는 어떤 거 사진이 바로 나와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지질의 종류와 기능으로 잠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질의 종류와 기능은 이 지질이라고 하는 애는 소수성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죠. 물에 안 녹잖아요. 그죠? 물에 잘 녹는 물질을 친수성, 물에 안 녹는 물질을 소수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생체 고분자에서 소수성 물질들은 대부분 탄화수소를 많이 갖고 있고 작용기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작용기 수가 적다. 그지? 작용기가 친수성이잖아. 친수성 작용기 수가 적기 때문에 물에 안 녹지 뭐. 그지? 자,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지질 성분을 보게 되면 자, 동물이나 식물이나 할 것 없이 가장 에너지를 저장하기에 적합한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저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화학적으로 안정해야 돼요. 안정해야 되고, 그지? 수용성이 안 돼야 돼. 즉, 비용해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지질이라고 하는 이 성분은 물에 안 녹는 성분을 띠고 있는 탄화수 골격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가장 환원된 형태라고 나왔잖아. 그치? 환원된 형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탄소수나 수소가 많다는 얘기예요. 즉 탄화수소의 비율이 높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이걸. 그죠? 작용기보다는 탄화수소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얘네들이 물에 안 녹으면서도 에너지 함량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는 환원된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수소는 전자랑 동급이라고 얘기했었죠. 수소가 많다라는 얘기는 전자가 많다라는 얘기고 어떤 물질이 전자를 얻었을 때 환원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자, 탄소수가 많은 지방산과
그 다음에 이제 글리세롤의 비율이 3대 1의 비율로 결합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죠? 자, 인지질 같은 경우는 세포막과 같은 생체막의 주요 구성 성분이고요. 자, 생체막이라고 하는 거는 안팎에 물이 많기 때문에 물과 접해야 하는 어떤 성분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경계면의 특징도 갖고 있으면서, 그죠? 얘가 이제 물과 수성 환경과 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소수성의 특징을 가져야 되고, 이것 때문에 친수성의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성질을 모두 갖고 있어야 되는 어떤 양친매성적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지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방산 부분은 소수성이 강합니다. 여기는 일단은 소수성이 강한 부분이고, 글리세롤 3인산과 X라고 하는 이 물질이 친수성 부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친수성과 소수성을 모두 갖고 있는 이런 어떤 양친매성의 지질을 우리는 인지질이라고 얘기하고, 얘네들은 이제 세포막을 형성을 함으로 인해서 안팎을 구별해주는 어떤 경계면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스테로이드가 있는데, 스테로이드는 고리 구조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죠? 당연히 소수성이 되겠죠. 스테로이드 분자 같은 경우는 신호 분자나 혹은 세포막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얘네들이 이제 세포막의 유동성을 조절을 하는데, 얘가 이 인지질 구성 성분 중에서 지방산이 있었잖아요. 그죠? 지방산과의 소수성 상호작용을 갖고 있는 게 특징이죠. 상호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스테로이드 물질이 생체막 유동성을 조절할 때는 얘네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유동성이 작아지는 특성을 갖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동성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동물이 갖고 있는 이 유동성 조절 성분이 이게 바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콜레스테롤이에요. 콜레스테롤. 아시겠죠? 그죠? 이거는 동물만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시죠? 식물은 피토스테롤을 갖고 있고, 균류와 같은 곰팡이는 에르고스테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진정세균은 이 스테롤 계열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분자식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더더군다나 중합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지질, 중성지방이나 스테로이드나 인지질까지 모두 포함해서 얘네들은 지질은 진정한 뭐가 아니다? 중합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그 슬라이드를 잠깐 보게 되면은 아이코사노이드라고 하는 어떤 지질도 있습니다. 이 아이코사노이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 자, 세포에서 분비되는 불포화 지방산을 이용해서, 그죠? 얘를 신호전달 물질을 만들었을 때 이 신호전달 물질이 조직 내에서만 작용을 해요. 조직 내에서만 작용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분해가 잘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불안정하다는 얘기예요. 분해가 잘 되기 때문에, 그지? 그리고 굉장히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극적인 효과를 초래하는 게 특징이에요. 대표적인 아이코사노이드 성분이 뭐가 있냐면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국소 조절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류코트리엔 혹은 트롬복세인이라고 하는 건 뭐 트롬복산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애들이 극적인 우리 몸에서 신호 전달자의 어떤 역할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경우는 상처가 났을 때 발열이 나지. 우리가 감염됐을 때 열이 막 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발열 반응이나, 그지? 또 하나는 자궁근 수축 반응에도 관여를 하죠. 그죠? 이거는 이 자궁근 수축이라고 하는 건 출산 때 혹은 분만 때 일어나기도 하고요. 사정시에 질 내부로 정액이 들어갔을 때 정액에도 프로스타글란딘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수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이제 혈액 음고를 촉진시키기도 해요.
혈액 응고를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는 위산 분비를 억제시키기도 해요. 생리학하고 연결돼 있어, 그지? 자, 이런 애들이 이제 프로스타글란딘의 다양한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류코트린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표적세포에 작용을 했을 때 그 표적세포는 기관지 상피세포 혹은 기관지 상피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평활근에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관지 평활근을 수축을 시키죠. 자, 기관지 평활근이 수축이 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나요? 그렇죠. 호흡곤란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호흡곤란. 그죠? 이럴 때는 이 호흡곤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응급실에 가가지고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주사를 맞게 되면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평활근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호흡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그 특징을 가져요. 그죠? 트롬복세인은 혈소판과 기능이 비슷하다. 즉, 혈액 응고 촉진에 관여하는 아이코사노이드 성분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왁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뭐 동물의 어떤 깃털 같은 데서도 볼 수 있고, 식물의 이파리를 보게 되면, 잎을 보게 되면, 전면, 즉, 상표피 부분에 반짝반짝한 어떤 그 성분을 볼 수 있는데, 그 성분이 왁스로 되어 있어요. 그 왁스는 지방산이 갖고 있는 카르복실기와 알코올이 갖고 있는 OH가 반응을 해서 에스테르 결합이 만들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지방산과 알코올이 반응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 물이 빠지면서 왁스라고 하는 COO라고 하는 중간 R'이라고 하는 어떤 지질 성분의 유도체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외에도 이제 당 지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당이라고 하는 건 이 인지질에 붙어 있는 올리고당이에요, 여러분. 이게 올리고당. 이 올리고당은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이 올리고당의 기능은 세포 사이에 신호 전달에 관여를 한다라고 했고, 그죠? 이게 이제 세포 외부를 향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 꼭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포 외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당지질에서 당 성분이 스핑고 지질이 존재를 하게 되면 막의 유동성이 떨어지는 게 특징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질의 종류도 다양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질을 구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방산이 있는데 이 지방산은 다량 에너지를 저장하고 유동성 조절에 관여를 하기도 하고요. 지방산의 종류를 보게 되면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 있습니다. 포화지방산은 여러분들이 이제 포화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탄소 간의 단일 결합만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단일 결합만.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평균 때리게 되면은 직선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잖아. 그지? 반면에 이제 불포화지방산은 탄소 골격 사이에 이중 결합이 존재를 했을 때 우리는 불포화지방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이중결합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생체 내에서는 트랜스 형태가 아니고 시스 형태의 이중결합이 형성이 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시스 형태의 이중결합이 형성이 되게 되면 직선 구조가 아니고 꺾인 구조가 형성이 돼요. 반면에 단일 결합만 존재했을 때는 직선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방산이 이렇게 인지질 상태에서 직선으로 표현했을 때는 포화지방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인지질 상태에서 지방산 자체가 직선으로 가다가 이렇게 꺾이게 되면 이 부위에서 이중결합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한 개 이상 있으면 무슨 지방산? 불포화지방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지?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중결합이 있는 애는 단일결합만 존재하고 있는 친구에 비해서 수소가 어떻게 되죠? 적죠. 반면에 포화지방산은 수소수가 탄소수에 비해서 많고 얘는 수소수가 적기 때문에 환원형, 산화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녹는 점이라고 하는 거는 얘네가 이제 직선 구조로 존재를 했을 때는 얘네들의 밀도가 높아요.
그죠? 그래서 밀도가 포화지방산이 높기 때문에 자, 소수성 상호작용이 크기 때문에 안정하면서 고체 상태가 많고 유동성은 상대적으로 어때요? 적겠죠? 따라서 어때? 녹는 점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불포화지방산이 이렇게 짝다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는 인지질이 어때? 배치가 될 때 상대적으로 포화지방산보다는 거리가 어떻다는 얘기죠?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는 어때? 이렇게 가깝게 존재할 수 있는 거에 반면에 여기는 밀도가 크고 여기는 밀도가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녹는 점이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아서 녹는 점도 낮고요. 얘가 어때?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불안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녹는 점이 낮기 때문에 상온에서 액체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이 높은 애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동물성 지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동물성 지방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포화지방산이 많은 애들은 이제 동물성 지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불포화지방산이 많아서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고 있는 이런 지방을 식물지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동물지방은 우리가 이제 팻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식물지방을 오일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기름.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중성지방의 형성 과정을 보게 되면 자, 왼쪽에 있는 상단에 있는 애가 이제 글리세롤이에요. 글리세롤은 올로 끝났기 때문에 알코올기를 지금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알코올기를. 그지? 이 알코올기가 자, 지방산이라고 하는 카르복실기, COOH. 얘네들과 물이 어때? 빠지는 반응을 수행하는데 그때 COOH에서 OH가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리세롤에서 OH에서 수소가 빠지기 때문에 세 분자의 물 분자가 빠지는 거죠. 이때 만들어지는 요 결합, 요 화학 결합이 에스테르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스테르 결합. 그 에스테르 결합이 세 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지방산과 글리세롤의 어떤 성분 비가 몇 대 몇이다? 3대 1의 비율로 반응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는 이제 이 지방산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실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아실. 그래서 얘를 트리 아실 글리세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트리 글리세리드라고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게 모두 중성지방의 명칭이에요. 넘어갈게요. 자, 인지질의 어떤 구조를 잠깐 보면 양친매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이 글리세롤과 그 다음에 인산기와 그 다음에 X라고 하는 성분. 이 X라고 하는 성분은 콜린이 있고 세린이 있고 에탄올 아민 같은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이노시톨 2인산이라고 하는 애도 있어요. 이게 인지질은 상하 비대칭 구조거든요. 이중충으로 어때? 물과 접하고 있는 구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외부를 향하고 있는 머리 부분과 상대적으로 내부를 향하고 있는 그죠? 자, 머리 부분의 어떤 조성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성분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지질은 상하 비대칭의 특징을 갖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콜린 같은 경우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고요. 세린이나 에탄올 아민이나 이노시톨 이인산 같은 경우는 세포막 안쪽을 향하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상하 비대칭인데 이렇게 성분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기능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콜린이 갖고 있는 어떤 전하를 제가 보시게 되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죠. 포스페이트라고 하는 인산기가 갖고 있는 전하를 보게 되면 음전하를 띠고 있죠. 그래서 X와 인산기 사이의 상호작용은 이온 결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온 간 상호작용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여기 지금 여러분 그 지그재그한 어떤 그 물질, 요 조성을 보게 되면 요게 바로 이제 지방산이에요. 그죠? 이 지방산은 일반적으로 탄소수와 수소수가 많다라고 하는 거, 좀 아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머리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친수성 머리. 그 다음에 꼬리 부분은 소수성 꼬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스테로이드 계열이나 이제 카로틴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카로틴은 우리가 이제 당근, 홍당무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이 베타카로틴이라고 하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 당근이라고 하는 베타카로틴이 식물에서는 광수용체 역할을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죠? 엽록소와 더불어서 광합성에 관여하는 빛을 흡수할 수 있는 일종의 광수용체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당근을 먹었어. 베타카로틴이라고 하는 성분을 섭취를 하잖아? 그럼 생체 내에서 이거를 가수분해를 해요. 분해를 하게 되면은 두 분자가 똑같은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얘가 바로 뭐냐면은 바이타민 A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비타민 A라고 하는 이 성분은 로뎁신이라고 하는 광색소, 시각색소의 성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제 베타카로틴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비타민 A의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야간에, 그죠? 야간에 우리가 이제 사물을 잘 보지 못하는 어떤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여러분 뭐예요? 비타민 A의 결핍증이라고 얘기해서 야맹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맹증. 자, 어쨌거나 이런 어떤 지질 성분도 있고 밑에 나와 있는 애들은 지금 그림을 봤을 때 육각형의 형태의 고리와 오각형의 형태의 고리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어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죠.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스테로이드 계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스테로이드 계열에 해당하는 이 성분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 스테로이드는 여러 가지 물질을 다 만들어주죠. 그 중에 하나가 콜레스테롤. 그죠?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누구만 갖고 있다? 식물 없다. 식물의 콜레스테롤.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오답. 그지? 곰팡이의 콜레스테롤. 무조건 틀렸어. 알았지? 동물이요, 동물. 그지?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동물세포막의 유동성을 조절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바이타민 D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그죠? 이 비타민 D는 소장에서 칼슘 흡수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머니가 얘야 멸치 같은 거 잘 먹어야지 칼슘이 어때? 많이 흡수가 되고 뼈가 튼튼해져.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피트 공부 좀 했다고 해가지고 그지? 엄마 비타민 D가 있어야 돼. 그게 맞긴 맞지만 맞죠? 아시겠죠? 그죠? 어쨌거나 비타민 D가 있어야지만 소장에서 음식물에 있는 칼슘을 어때? 원활하게 흡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코티졸이라고 하는 이 성분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이죠.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코티졸과 같은 부신에서 나오는 어떤 부신 피질 호르몬이 있고요. 그죠? 생식선에서 나오는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있어요. 얘는 이제 테스토스테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네 종류의 지금 어떤 스테로이드 유도체를 봤는데 자, 구조는 어때?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게 고리 구조가 같다는 얘기죠. 나머지의 작용기나 분지의 어떤 차이는 분명히 있다. 아시겠죠? 그죠? 특히나 이제 여러분 코티졸 같은 경우는 장기적 스트레스 반응에 관여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요렇게 이런 어떤 형태의 그 스테로이드의 어떤 구조는 여러분들이 좀, 꼭 유념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이코사노이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아이코사노이드는, 그죠? 불포화 지방산이 어때? 변해가지고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죠? 얘는 아라키돈산이라고 하는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의 변형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변형이 일어날 때 당연히 우리 몸에서 누가 관여를 할까요? 효소가 관여를 하겠죠. 그죠? 그때 이제 사이클로 옥시게나제라고 하는 어떤 효소가 관여를 했을 때는 자, 프로스타글란딘이나 트롬복세인이 만들어지고요. 자, 옥시게나제가 관여를 하게 되면 이게 옥시게나제가 들어가면 산화효소거든. 그지? 류코트레인이 만들어져요. 이 류코트레인은 기관지 평활근을 뭐 해준다고? 수축시킨다라고 얘기했지. 그지? 이 프로스타글란딘은 다양한 기능 갖고 있다라고 했지. 발열, 위산 분비 억제, 혈액 응고 촉진, 그 다음에 어떤 거 자궁벽 평활근 수축 반응을 어때 수행해 준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트롬복산은 혈액 응고 촉진에 관여한다라고 했어요. 넘어갈게요. 자, 알코올과 어떤 거? 지방산이 결합을 했을 때 물이 빠지면서 뭐가 만들어진다라고 했나요? 에스테르 결합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죠. 근데 얘는 이 에스테르 결합이 만들어지는 요 장소는 친수성이지만 대부분이 지금 어때요? 탄화수로 되어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 큰 영역 때문에, 그죠? 탄화수가 많기 때문에 소수성이 강하죠. 그래서 밀랍이나 왁스가 굉장히 소수성이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왁스가 끝났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에 대한 어떤 성격, 핸더슨-하셀 바우 공식을 통한 등전점. 자, 이런 아미노산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단백질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 4차 구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꼭 복습하는 거 잊지 말도록 하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